안녕하세요. 자, 25년도 또 새롭게 우리 한문 임용고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눠드린 그 책자도 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임용고시가 우리 한문 같은 경우는 뭐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누가 한문 해석을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길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해석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해석을 풀어낼 수 있는, 즉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가장 좋은 아마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전체 내년도 어떻게 진행될 건지 연간 커리큘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 커리큘럼 보시면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기초적인 한문학 전반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를 제일 먼저 1월 첫 주에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기본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사실은 1월 달 첫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임용고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물론 이제 기존에 뭐 초수 이상 된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은 이제 초수인 친구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가 한문 해석을 위한 기초 잡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의외로 한문을 정확하게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 못한다라는 말은 그냥 글자 보이는 대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시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한자를 제일 먼저 해석해 버리는, 그렇게 되면 해석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문을 해석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그 방법을, 그래서 올바른 해석 방법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 교육과정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 이 과정에 대한 간단한 언급하고, 아시겠지만 그 문법 관련된 부분들은 공부 과정의 이후로 안 나와요, 자세하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허사라고 하면, 바소자가 허사라고 하면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 사람 자자가 허사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사람 자자를 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품사 문제에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정리할 게 한문과 교육과정 정리예요. 그 다음이 한문학사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문학사는 이제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통사적으로 쭉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런데 한문학사라고 해서 뭐 이론 수업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중요 지문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이 지문을 통해서 그 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전체 우리가 3교시 때 주로 이제 지난번에는 2교시에도 가끔 한 두어 지문이 문학사에 관련된 지문이 나왔는데, 제일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는 한문학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 쉽게 말해서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을 좀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문학사를 통사적으로 너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 고문에 대한 지문에서 변려문과 고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 두어야 문학에 관계된 지문이 나올 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된다면 한 문제 나와 있는 그 문자학과 관련된 문제까지. 그래서 1월 달, 2월 달은 한문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기존에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해왔던 친구들은 약간 그 넘어서 3, 4월부터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3월 달, 4월 달은 나와 있는 것처럼 경서, 소설, 산문 강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산문 중국 산문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아까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 방향을 잡았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3월 달, 4월 달부터는 하나하나씩 그 공부했던 부분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양식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하고 맹자를 일단 경서 먼저 읽을 거예요. 그래서 논어와 맹자를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뭐 워낙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중심으로, 그래서 아마 한 2편 정도밖에 못 읽어요. 전체를 읽는 게 아니고, 다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논어를 봐야 되고 어떻게 맹자를 읽어야 되는지 그 실제 지문을 통해서 시험 형식으로 읽어가요. 그러니까 시험 형식으로 지문 하나 읽고 거기에 대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한문을 통해서 지문을 공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한 지문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된가 예비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반드시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그 과정이 다 시험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맹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소설도 워낙 많은 내용인데 요즘 우리가 소설이 8.2문제가 나와요. 그죠? 근데 소설도 워낙 많아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소설에 관계되어 있는 소설 내용을 읽으면서 동시에 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작품들을 읽어야 될 것인지, 또 소설 한 지문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읽어갈 것이고, 자, 고문진보는 작년에는, 올해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이건 뭐 우선순위로 늘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고문진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한문, 산문을 읽을 때 중간중간에 인용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한 글이 가장 좋은 문장들이라, 그래서 겸사겸사 고문진보도 한 2주 정도 보면서 또 역시 시험에 대한 대비 정도로 이해를 할 것이고, 5월달, 6월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경서와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전개가 되었다면, 5월부터 사실 연계되는 거예요. 5, 6, 7, 8, 9월까지는 뭘 하게 되느냐 하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통사적으로 시대순으로 그 최치원 때부터 김태경 때까지 쭉 통사적으로 글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한문학사를 한번 봤기 때문에 한문학사에 정리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자,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어떤 작품들을 읽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워낙 뭐 시간이 짧아서 많은 작품들을 읽지는 못해요. 다만 기존에 우리가 읽었던 중요하다고 하는 작품들은 제목이라도 거기 제시를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충 읽어야 되는 부분들, 여기 시, 산문, 뭐 가끔은 시화 부분까지, 소설은 다루지 않고, 그래서 9월까지 그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 마지막으로 10월, 11월 달은 8회에 걸쳐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밑에 잠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머지 소는 없나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2주에 한 번씩 선행 모의고사를 해요. 그래서 3월, 4월, 4월, 5월, 6월, 7, 8, 9 아마 이렇게 연결될 텐데,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이죠. 한 달에 2번 모의고사를 먼저 선행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뭐 초수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초수생들은 조금 따라오기는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초수 이상 된 친구들은 시험 감각을 계속 익혀야 되는 게 중요해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그 시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네, 우리가 9월, 11월 달에 모의고사가 잡혀 있어서 먼저 한다고 해서 선행 모의고사를 해요. 그건 금요일 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강의는 수요일 날 오후에 진행되는데 2시부터 5시까지, 선행 모의고사는 3월부터 격주로
금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현장에 와가지고 오전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오전에 시험을 보고 오후에 저하고 같이 풀기도 하고 그렇게 모의고사가 진행될 테니까 참조하시고 21쪽에 출제 범위가 있어요. 거기 역대 출전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 자, 보시면 고려시대부터 시작해가 여기 지금 임춘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출제된 거 보면 임춘의 조감기가 나왔고 삼국사기 최자의 시 한 편이 나왔잖아요. 자, 그 밑에 2023년도에도 지금 4작품이 나왔고 자, 뭐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 표를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는 고려와 조선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조선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고려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부터 시기적으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물론 조선 시대가 3분의 2 정도 나오지만 고려 시대도 우리가 꼭 봐야 될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들 2번 출제되지는 가급적 않아요. 그렇지만 가끔 또 2번 출제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만큼들 나름대로 그 중요한 작품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서 한번 정리만 해두면 될 것 같고 자, 고려시대에 이어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작품을 여기 옆에 그 작가를 보시면 유명한 서거정부터 장유 뭐 나오지만은 유성룡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어디 있나 박세채 같은 사람, 이승소 같은 사람, 문학사에서는 중요하다고 거론되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작품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워낙 많은 작가들이어서 우리가 다 섭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이해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지금 작년에 2024년 경우에 전국책과 예기와 문심조롱에 나와 있는 내용들 물론 경서 내용 말고요. 이런 내용인데 뭐 중국은 우리보다 더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봐요. 아무튼 모의고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물론 이전에는 고문진보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고문진보가 빠져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경서 문제 자 논어하고 맹자 기존에 우리 나와 있는 것들도 편을 보면 헌문편 뭐 등문공 고자부터 시작해요 위정편 이것도 역시 정해져 있는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경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뭐 논어 고금주까지 막 보고 그런 염려까지는 없고 다만 일단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겠지만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주도 가급적이면 이제 논어 같은 경우는 주까지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맹자도 왜 또 주가 필요하느냐 나중에 품사 문제를 연결시켜서 이번에도 논어 문제가 그렇게 나와서 참고할 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소설도 여기 몇 편 지금 나와 있지만 소설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김여의 장생전, 권필의 그 주생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기재기의 작품, 이옥의 심생전부터 그 전에는 박지원의 소설부터 다양하게 출제가 되어 있어서 중복은 물론 잘 안 돼요. 근데 소설도 워낙 많지만 아무튼 한글로라도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할 필요는 있지만 소설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 여기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기출 문제에서 아시겠지만 선행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게 그대로 문제가 올해 나오기도 했고 또 카페에 제가 올렸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여기 어디 있나? 앞쪽에 한번 아니에요. 저 어디 나와 있지? 저 뒤쪽에 나와 있나요? 아무튼 모르겠는데 여기 제가 꼭 필수 도서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39쪽에 보시면 나중에 뒤에 나오네요. 거기에서 꼭 두세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필수 도서들은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제가 정리해 놔서 강의 시간에는 이건 다루지는 않아요. 다만 수요일 날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끝나고 나면은 그 스터디를 할 거예요.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그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을 읽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 마차랑 조선시대 산문 읽기도 있고, 또 뒤에 보시면 고려시대 한시 읽기에서 똑같은 시가 지문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작품들만 잘 공부를 해도 사실은 상당 부분의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건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죠. 뭐 선행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 문제,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서강독 작년에 했던 게 그대로 나왔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임용고시를 공부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 한문에 관련된 주변 지식을 넓혀라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건 문장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의 이해도가 일단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문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자면 있을유자 뒤에는 사람 자자나 바소자나 지 더하기 명사형이 나오는 게 기본 패턴이에요. 그 패턴만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편안할 안자에 안 입을 자에 여기 써지나? 자, 이런 형이 나오면 안, 지, 부, 땡땡호 형이 나오면 어찌 A가 아닌 줄 알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죠? 근데 이건 결국은 A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안, 지, 부, 땡땡호 형이 나오면 땡땡 부분만 이렇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럼 그걸 전체로 다 해석하려면 복잡한데 그런 패턴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까 우리가 1월 달에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하지만 워낙 많아서 정리가 안 되지만 이제 강의 시간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거예요. 정리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기초 한문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글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지만이 3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갈수록 실력이 금방 향상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많이 투자했는데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요거에서 기본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그걸 기초를 해가지고 문장의 해석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지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문학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반 지식들이 좀 있으면 이해도가 훨씬 쉬워져요. 한문 문장을 이해하지만 그 문장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우리 삶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조금 넓혀주면 좋겠다. 그 말은 한문학사에 관계된 거 너무 복잡한 것 말고 우리가 한문학사 책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한문에 관계된 쉴 수 있을 때 다양한 조금 지식들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한문2에 익숙해지자라고 해서 아마 뭐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한문이 사실은 언어자예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냐, 안 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어휘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휘를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들의 중요한 단어들은 그걸 단어장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뭐 그 합격 수기들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단어장들을 만들어 가지고 기입을 하는데, 저하고 이제 강의할 때는 제가 그 프린트물로 나눠 드릴 텐데 그 프린트물 밑에 보면은 어려운 한자는 낯글자로 거기다가 뜻을 제시해 놓고 맨 밑에 주석으로 2글자 이상 되는 어휘들은 주석에다가 달아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석에서 여러분 스스로 단어장을 만들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은 치군 택민이다, 지편이다. 지편하면은 채찍을 잡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채찍을 잡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 이건 비천한 일이고 너무 여기 나와 있듯이 천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제도에 관계된 글을 읽는다. 그러면 취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취인. 그럼 취인하면 사람을 취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죠? 인재를 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재를 뽑다. 그러니까 쉬운 글자인데 사람을 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취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거의 대부분 어떤 식의 글이다? 과거 시험과 관련된 글이구나라고 밑에 지문에 그 제목이 달려있지 않아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뽑다 라는 말이 나와야 머릿속에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지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장을 꼭 만들어서 낱글자 단어도 좀 익히고 어휘, 특히 어휘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의 의미들, 그런 의미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실제 지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유리해요. 그 다음 3번은 임용고시는 한문 번역가를 뽑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한문 번역가가 될 정도로 완벽하게 번역하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한문 공부해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2, 3년 공부해가지고 번역가가 될 정도의 실력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완벽하게 지문을 100%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책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작품을 본다. 그 작품의 100%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지 마시라 이 말인 거예요. 작품의 이해도가 한 70%에서 80% 정도만 이해되면 거기에 묻는 발문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욕심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 한 70% 이해를 넘어서 한 90%, 100%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한문 번역가처럼 완벽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작품의 수가 줄어들어요. 많이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 거기 작품을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은 좋은 점수를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표현 그대로 써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재해석해서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형태처럼 오해를 해서 재해석해서 답을 쓰게 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채점자는 그 어휘의 중요한 표현들을 가지고 채점을 할 텐데 자기 생각에 들어간 표현이 들어가면 정확한 표현이 안 나올 거예요. 100%.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지문을 이해한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온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완벽한 해석도 좋지만 정확한 해석도 좋지만 전체 지문을 100% 정확하게 해석해서 완벽한 번역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대략 70% 정도 작품이 이해도가 된다. 그 지문의 문장의 이해도가 7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그만두고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 이야기 때문에 번역가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네 번째, 본인만의 전략을 잘 짜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문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작품이 다 출제 범위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기별로는 고려와 조선으로 크게 구분이 돼요. 물론 나라별로 하면 한국과 중국이겠지만 중국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경전 이외에는 잘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영역별로 보면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아요. 한 7, 8점 정도 돼요. 교육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그 다음에 경서 문제, 소설 문제, 그 다음에 한시, 시화 문제, 그 다음에 산문 문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잘 나누어서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경서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한다. 어느 시점까지는 시화 부분을 공부한다. 어느 시점까지는 시기별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산문을 공부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전체 커리큘럼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끝나고 나면 내년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어느 날까지 어느 달까지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계획을 짜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경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본인들마다 전략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경서 공부는 어느 정도 했어. 그러면은 경서는 분량을 줄이는 거예요. 분량을 줄여서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논어 몇 페이지, 맹자 몇 페이지. 그래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만 다시 딱 보는 걸로 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초수라 뒤에 나와 있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글들은 볼 염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일단 1, 2월까지는 경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원문이라도 논어 맹자에 나와 있는 원문이라도 빨리 한번 볼 수 있다면 보는 걸로 잡든지 그건 이제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철저하게 잘 짜고 두 번째는 내가 예를 들어서 1월까지 논어를 다 보기로 했는데 2월부터는 맹자를 보기로 했는데 1월 달에 바빠서 다 못 봤어요. 그럼 2월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논어 잡고 있으면 안 돼. 맹자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 2월 달까지 맹자 다 보기로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다 못 봐서 3월은 고문진부로 보기로 했는데 그럼 3월은 어떻게 해? 3월 달에는 맹자를 남겨두고 고문진부를 또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1년 계획을 잘 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짜서 본인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면 좋은 거고 되지 않더라도 그걸 연장시키면 나중에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쯤 여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작품 봤니 하고 물어보면은 아직도 이제 맹자 보고 있고 고려시대 산문 작품 한 두세 편밖에 못 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친구는 벌써 시험 나중에 11월 달에 시험에 대한 결과를 안 봐도 거의 90%는 나와 결과가.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잡아서 본인만의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고 다섯 번째 1차 자료를 읽으면서 정리를 잘하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본인이 지금부터 이제 아까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작품을 읽을 텐데 내가 이규보 작품 예를 들어서 경서를 읽어봤더니 이건 한 번만 읽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 치기 전까지 한 번 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시 안 보면은 뭔가 조금 꺼림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정리를 하거나. 그래서 이건 7월 달에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잡서를 봤는데 이건 조금 어려워. 한 번만 보고 두 번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가 또 표시를 해야 돼. 본인이 스스로. 이건 시험 보기 전까지 3번 정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때 한 번 더 보고 어느 때 한 번 더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작품 읽으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름 지날 때쯤 가을이 조금 이제 서늘해질 때쯤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걸 다시 한번 더 보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근데 그런 걸 해놓지 않으면 이제 막막한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느 걸 또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작품 읽으면서 그걸 정리해서 이 작품은 다음 11월 마지막 주 시험 치기 전까지 한 번 정도만 더 보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한 9월 정도나 10월 정도쯤에 한 번 더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두고 만약에 2번 정도 더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한 5, 6월 정도에서 한 번씩 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 가면은 나중에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당황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어느 작품을 더 봐야 돼요? 아니면 또 볼 게 뭐예요? 다시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스스로 그런 작품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꼭 읽어봐야 될 것들. 고려시대 산문읽기, 조선시대 산문읽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조선의 산문읽다라는 건 조선시대 산문읽기를 한번 했는데 작품이 워낙 많아서 일종의 속편이에요. 조선시대 산문읽기. 그 다음에 지금 시화가 우리가 나와 있는데 그 고려시대 여기 한시읽기인가? 하고 그 밑에 시화 이야기, 마지막에 고사성어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어차피 고사성어는 거의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고사성어가 중심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작품 내용들은 강의 시간에 여기 워낙 책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강의 시간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각자 반드시 꼭 개인적으로 읽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간단하게 사실은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각자가 각자의 그 생각, 능력, 처지에 맞게 1년 동안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일단 누가 제일 먼저 세밀하게 잘 잡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초순위, 재순지, 삼순지에 맞추어서, 그리고 지금 초수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많은 작품을 보지 못하겠지만 재수라고 한다면은 작년에 내가 읽었던 내용들, 올해는 뭐가 좀 부족한지에 대한 집중적으로, 그리고 작년에 내가 시험을 쳤더니 어느 부분들은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품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1년 동안 해나갈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각자 잘 짜서, 혹시 내가 지금 짜놓은 것이 올바른 공부 내용인지 방법인지 그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본인이 짜놓은 것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방향과 그런 방향에 서로 접목점을 찾아서 가장 좋은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면 최대한 본인이 그걸 100%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뭐 해본 친구도 있고 할 친구들도 있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을 1년 동안 괴롭힐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 스스로 잘 극복하는 그런 또 그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생각이 조금 힘들어질 때면 저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힘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또 풀어나갈 것인지.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면 힘들어 찾는 길이,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지금 그 길을 가봤고 지금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배니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각자 고민해 보시다가 해결이 안 되면 저하고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1년 동안 이제 힘든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될 텐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반자는 안 되겠지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역할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냥 선배들께 여쭤봐도 다 원주영 쌤 얘기하시고, 또 제가 완전 임용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합격 설명회 영상을 봤는데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수업을 들어도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쌤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고 또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찾아가서 계속 여쭤봤는데도 정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또 이제 좀 따끔하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냥 항상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을 놓고 아, 나도 잘 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